41번 가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뭐뭐가 있는데 뭐뭐의 교통부 차장과 재무부 총장 어떤 행정부서를 갖춘 어떤 정부 형태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바로 일제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네. 임시정부는 어느 조직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조달하는 방법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내는 의원금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애국 의원금 또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이게 그 상해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를 연결하는 그러한 연락망과 어떤 전달하는 어떤 위장 상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런 연락망 조직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장 상해로는 이제 뭐 백산 상해라든지 뭐 이룡 양행이라든지 뭐 각각 부산과 이제 단동 쪽에 있죠. 중국. 그리고 초기 대한민국 시정부는 이제 외교 노선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또 이승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승만이 직접 구미 위원부를 설치를 해서 이쪽을 책임지고 있었죠. 등등 이런 것 등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외교활동을 위해서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했다. 이승만이 직접 나섰다. 그럼 나머지 보죠. 무장투쟁을 위해서 중강단이라는 것을 결성한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단군을 숭배하는 이제 대종교에서 대종교 교인들이 만주 쪽에 간도 쪽에 북간도 쪽에 이제 대거 이주를 해서 중강단을 결성을 하고 이것이 모태가 돼서 북로군정서라는 이제 군사체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 서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세운 것인데 헤이그 특사와 대한광복군정부 연해주의 통령이었던 이상설이 북간도 쪽에 세운 학교죠. 그 다음에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이것은 신민의 회원들 중 이회영, 뭐 이시영, 그 육형제가 있죠. 이들과 뭐 석주, 이상용,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집단을 이주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북간도가 아니라 서간도 쪽에 집단 이주를 해서 조직체로는 경학사라는 거, 그리고 학교는 신흥강습소,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죠. 이런 것 등을 양성했습니다. 신민의 회원들이 많고요. 농촌 계몽을 위해 1930년대 초에 부나로뚜 운동을 전개했다.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가서 계몽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1930년대 초 동아일보가 주체가 돼서 이제 추진해 나갔습니다. 뭐 조선일보는 이제 문자복음운동, 한글 교재 교육 이런 걸 했었죠. 조선학과 함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2번 밑줄근 시기선 사실 오는 것은 이때는 중일전쟁이 시작된 1937년부터 시작이 됐죠. 황국 신민의 서사, 천황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다 라는 맹세물을 외우지 못하면 기초표도 하기 힘들었다. 황국 신민의 서사.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는 민족 보통 말살기라고 그러죠. 1937년 중일전쟁이 배경에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민족 말살기에는 이제 그
우리 민족 혼란을 없애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과 함께 인적, 물적 수탈의 근거가 되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38년 4월에 있었는데, 요거에 근거해서 이제 뭐 강제로 남자를 끌려가는 거 징용, 강제로 군대로 보내는 거 징병, 또 뭐 여자도 뭐 보내죠. 뭐 근로 보국대라든지 뭐 근로 정신대라든지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뭐 지원병 처음에는 이제 뭐 육군 지원병, 학도 지원병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끌고 가는 징병으로 가게 되죠. 이런 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총동법입니다. 또 이건 이제 민족수탈이고 인적수탈이는 뭐 곡식 뜯어가는 거 대가성 없이 미곡공출이라든지 또 쇠붙이 같은 거 뜯어가는 거 금속공출 이런 것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총동법이 1938년 4월에 제정이 되었죠. 자,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있었던 일자 최대의 노동쟁이죠. 미사협정은 1925년에 조선 총독부와 만주 당시 군벌이 있던 장장림 군벌 정부와 협정이 된 것인데, 이 만주 쪽에 이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협정을 맺어서 이제 만주 군벌이 일본한테 이거를 이제 인도한다는 거죠. 잡으면. 조선 형평사가 개성이 됐다. 백정들이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 처우를 개선하려는 형평운동이 진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1923년에 개성이 됐죠. 임시토지조사국이 설립이 됐다. 일제시대 때 그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12년에 설립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갔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뭐뭐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계림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을 중심으로 창선이 된 게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죠. 자, 이게 이 조선의용대가 1938년 10월에 중국 우한에서 결성이 되는데, 이건 중국 관내 만주 쪽이 아니라 중국 본토 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뭐 신문을 한다든지 심리전을 펼친다든지 뭐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1940년 9월에는 이제 또 하나 또 생겨요.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와서 대한민국 정부 산하에 한국 광복군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 국민당은 우파적 정권이에요. 그런데 조선의용대의 대다수 대원들이 소극적 무장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1941년도 되면은 이제 당시 이제 중국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제 충칭이 있죠. 중국 국민당 정부가. 그 다음에 화북 쪽에 보면 이제 연안이라고도 하죠. 예난 쪽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있습니다. 국공합작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공동 보조를 하긴 하는데, 국민당 정부는 뭐 보다는 이 중국 공산당 그 부대를 이제 팔로군이 나오는데, 이쪽은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대다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게 조선의용대 주력이자 대다수예요. 그리고 김원봉과 본대는 국민당이 지원을 받았으니까 계속 같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국민당 정부는 절대 그 중국 공산군과 이제 보조를 맞추질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세계사를 보면 있지만 뭐 신사군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일본군을 성애라 공산군 부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신사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 부대인.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쪼개지게 됩니다.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는 나중에 이제 여기 이 연안 쪽에 우리 한국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모인 결성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게 있게 되고요. 이 조선 독립동맹이 이제 무장체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 의용군으로 예, 대보다는 군이 더 큰 조직체죠. 개편이 돼서 열심히 항일 무장 전선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강복군은 한국 강복군이 조선 의용대 본대와 김원봉은 이제 한국 강복군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당은 이쪽은 이제 뭐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합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1942년 5월쯤에 김원봉과 남은 조선 의용대의 본대는 한국 강복군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대원 일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게 됐고, 그러면 이 조선 의용군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중국 공산군과 함께 나중에 이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국공 내전이 일어났을 때 중공군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6.25 직전에 다시 입국을 해서 북한 인민군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비극이죠. 예전에는 같이 일본군과 싸우던 그러한 대원들이 나중에는 6.25 때는 인민군과 우리 국군으로 나와서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유시 참배는 시련을 겪었다. 이거는 이제 그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항일 무장투쟁의 최전성기가 1920년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죠. 이거에 대한 일제 보복으로 1920년 10월에서 12월 요때에 간도에 있는 주민들을 마구마구 근거지를 파괴하고 학살하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간도 참변이죠. 자, 그러자 이제 그 만주에 있던 거의 모든 독립군들은 일제의 이러한 잔혹한 그런 토벌에 결국 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당시 소련은 이제 새로 공산당 정권이 생기면서 이제 적군, 백군 내전도 있으면서 이들을 이제 이 부대들을 자신들이 이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게 하라. 그래서 모든 독립군들은 이제 조직체를 갖추게 되는데 뭐 북로군전소, 대한독립군 부대 뭐 등등등등 다 합쳐서 서해를 총재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군단이가 조직체가 굉장히 커진 것이죠. 결성을 해서 스보드니 극동 연해주 인근 지역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 커진 이 대한독립군단 거의 뭐 만주 지역의 모든 독립군을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지휘권을 놓고서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들이 독립군들이 소련군에 뭐 총에 맞거나 흑룡강에 뭐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신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건 뭐 잘 안 다뤄요.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다뤄야 이게 항일 무장 투쟁이 왜 만주에서 갑자기 중단이 되고 뭐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연구도 좀 잘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1921년 6월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 자, 1930년대 초가 되면 일제가 만주국을 수립을 하게 되죠. 만주사면을 끼고 그러면서 만주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우리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부대가 두 개가 있는데 북만주 쪽에서는 여기 나오는 쌍성보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한국 독립군이 있죠.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부대인데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선전도 4개를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습니다. 이들은 역시 중국 의용군과 함께 연합을 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등에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을 했다. 자, 뭐 한인자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그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도 뭐 이거 아마 뭐 저기 미주 쪽에 아마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몰라도 상관없고요.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부대가 더 있긴 하지만 이제 북로군 정서가 가장 핵심이죠. 청산리 전투에서는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는 대한독립군 요 두 부대가 주축이 돼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군무 도독부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뭐 의민단도 있기도 하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이드갈레오로 오는 것은 최현대. 자, 유명한 한글 학자이죠. 주식의 영향을 받아 국어운동의 기로 돌아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이제 그 한글 연구 단체 중에서 이제 두 개가 있죠. 조선어 연구회가 있고 조선어 학회가 있어요. 둘이 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명칭이 좀 더 바뀌면서 오늘날 이제 한글 학회가 되는 것인데 그 모체가 되는 것은 조선어 연구회가 1921년 앞서 문제에서 나왔어요. 조선 교육용 할 때 선지 중에 조선어 학회가 10년 뒤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학대 개편이 되고 해방위원회 한글 학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거의 모든 한글 학자들은 조선어의 학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답은 1번인데 이게 1942년에 있었는데 거의 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뭐 이분 외에도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유명한 일석 이희승 선생도 있고 뭐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는 이제 뭐 한징, 이윤재, 뭐 장지영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한글 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고 또 죽은 사람도 고문으로 죽은 사람도 두 사람이나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광복 이후 각종 한글 교과단 이제 이분은 이제 완벽하게 거의 한글 전용을 주장을 하고 일석 이희승 선생은 이제 뭐 한글하고 한자를 좀 섞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뭐죠? 파리 강화회의 독립청원서 이게 1919년 1차 세계대전의 강화죠. 이때 분위기가 우리에게 이제 유리해지자 신한청년단이라는 게 있죠. 여운영, 김규식 등이 설립을 한 여기에 신한청년단 속에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에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임시정부와 연결이 되는 거죠. 복벽주의라는 것은 다시 대한제국을 재건하면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사람은 면함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되겠습니다. 1912년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죠. 국권의 피탈 가족을 정리한 한국통사, 이 통자는 앞을 통자예요. 전체 통자가 아니라.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이런 걸 전술한 사람은 민족혼을 강조한 배감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일제에 의해 조직이 된 105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게 이제 1911년에 있었는데요. 최현배 선생은 1894년생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그 105인 사건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여기에도 뭐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안창호도 있겠고 이승훈도 있겠고 뭐 많이 있겠죠. 양기탁도 있겠고 최현배 선생은 여기에 소속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총선거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 50총선거죠. 1948년 자 요거는 UN 소총에 의해서 1948년 2월에 결정이 된 남한만의 단독 선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다음에 이들이 국회를 구성을 하고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정부 구성이 8월 15일 날이죠. 이 순서가 되겠고 그래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실시가 되었는데
선거구 중에서 전국 선거구 중에서 제주도에서 두 개 선거구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제주 4.3 항쟁 좌익들의 폭동으로 해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무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5번이 되겠고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됐죠.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어떤 그러한 비전을 제시한 이 발언에 대해서 저항으로 중도 좌우의 각각 여운형과 김규식이 힘을 합쳐서 1946년 7월에 결성을 해서 미 군정의 지원까지 받았지만 이들의 그 좌우합작위는 미소 공동위원회와 맞물려 있는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1947년 두 차례 됐지만 결국 결렬이 되고 말죠. 회의에 참여할 한국의 단체의 문제를 놓고서 결국 미소 공동회의가 이제 실패로 끝나자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면서 결국 그 결정에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한의 처음에는 이제 인구 비례한 남북 총선이었는데 북한과 소련이 거부를 하면서 결국 가능한 곳 남한만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는 이건 4.19 혁명이죠. 1960년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미국은 이 전쟁 중에 있었다 하시는 것은 자 45번 이후로 뭐 나오면 전쟁이라는 것은 6.25 전쟁밖에 안 나와요. 자 여기 피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요. 중국군 200만 명이 들어왔다. 야 엄청나네요. 그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중국군이라고 자꾸 표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중공군이지. 지금 중국군 그러면은 당시에는 자유중국이 대만인데 이게 뭐 헷갈릴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가 못해요. 이거 교과서 서술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서술한 거로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중국군 자 200만 명 6.25 때 이렇게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공군 참전이죠. 6.25 전쟁이죠.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국군이 한 10만 좀 넘었고 개전 당시 북한군이 한 15에서 20만 이건 뭐 그 10배도 넘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유엔군이 다 합쳐서 들어봐야 뭐 40만 좀 넘는데 이건 뭐 엄청난 인해 전술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바로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개전을 하고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얼마나 빨리 쳐들어왔냐면은 이미 한 달 후면은 이 낙동강 전선 이쪽에 보면은 뭐 진주 하동 여기까지 그냥 선봉 부대는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수도였습니다. 결국 부산이 임시수도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에치슨 9은 1950년 1월에 발표되었는데 미 극동방위에서 한국이 제외가 됐어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북한한테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다. 자 1950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이 됐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불안한 협정으로는 우리는 뭘 할 수가 없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둔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1953년 휴전협정 바로 한 달 전에 방공포로 석방이 있죠. 이 방공포로 석방이 중국에 대해서 자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개전 초에도 격렬했지만 6.25 전쟁이 끝나는 7월 27일 그때까지도 치열하게 고지전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이승만 건드렸다가는 이거 전쟁 안 끝나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게 되죠. 강력한 방위 조약을 맺겠다. 그래서 바로 협정으로 넘어가서 1953년 10월에 체약을 하게 되는데 이 한미 상해 방어 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미 핵심 부대가 여기 그 중부 전선에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유엔이 소집이 되고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자동 개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덕분에 우리는 뭐 이거 아니었으면 뭐 우리 군사비 엄청 들어가겠죠. 이런 경제 개발 뭐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예. 진짜 뭐 병역 한 북한처럼 한 10년씩 하고 막 그러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자, 푸에블로 나포 사건. 이건 이제 미 군함인데 이제 1968년에 있었던 일인데 1960년대 말에 북한 군부 내에서 강경파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서 69년 뭐 대표적인 게 뭐 1.1 사태, 북한 무장 간첩이 청와대 뒤에 세금전까지 그냥 쳐들어온 거죠. 예. 그 다음에 1969년은 이제 뭐 삼척 울진, 뭐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떼거지로 나타난 거죠. 뭐 이래서 뭐 예비군도 이제 창설이 되고, 하여튼 그러한 굉장히 격렬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거는 이제 전두환이 이제 그 광주 민주항쟁을 진압을 하고 5월 27일 날 진압을 했죠. 58에서 끝나자마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뭐 사실상 뭐 이건 뭐 초법적 기구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뭐 헌법적 뭐 근거가 된 게 아닌데 오히려 정부 내각 그 기능을 다 감당해 버리는 것이죠. 사실상 군부가 정권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비춰보는 것은 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을 성공적으로 맺은 현 시점. 자,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주도 면밀하게 강력하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1966년까지 추진됐겠고 1967년부터 2차가 됐겠죠. 자, 그러면 쉽게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출 주도가 됩니다. 강력하게 힘써서 1977년에는 100억 불을 달성을 하게 됐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그게 나오고 있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밑줄근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부천 경찰서 자인된 여성 노동자 성고문 사건. 예. 뭐 고문자 많이 나면 거의 전두환 정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전두환 정부. 예. 뭐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건 아까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이제 그 전두환이 들어서는 5월 30일 요때부터라고 뭐 사실상 봐도 뭐 무방하고요. 대통령으로 된 것은 1980년 10월인데 자, 이 전두환 정부는 이 도덕성적으로 좀 문제가 좀 몇 개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인숙 서울대생 여대생인데 이제 성고문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분이 이제 그 노동운동 뭐 이런 쪽을 하던 분인데 이렇게 탄압을 했다는 것이죠. 언론 보도 또뭐 박종철 고문 사건 이건 이제 결국 이러한 것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아마 1985년인가 그럴 거예요. 7년 1월 예 이게 일어나서 결국 6월 민주항쟁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했다. 이거는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신민당이었었죠.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이때 제명이 되는데 이게 그 YH 무역공 사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 사건 때 여공들이 신민당 당서로 왔기 때문에 그 야당이 방조를 했다. 그래서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부마 항쟁이고 이게 이제 1979년 이제 10월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차지철, 김재규 등 정부 집권 내 권력자들 간에 또 이견이 생기게 돼요. 그런 와중에서 12.6 사건으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이 되면서 유신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뤘다. 이건 6월 민주항쟁의 결과죠. 예. 이게 1987년 10월이에요. 제가 연도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전두환 정부가 1988년 2월까지 존속을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가 쪽을 낸 거니까 전두환 정부랑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그래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제 개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화는 됐지만 다음 대통령이 자기 친구인 노태우가 되죠. 예.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한 군정이 실시됐다. 이거는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이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있죠. 더 이제 1963년 이때까지 있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예. 자, 요때 기간. 이건 박정희 정부라고 봐야 되겠고, 평화통일을 내세우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1959년 처형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권이죠. 예. 흔히 사법살인 얘기 많이 나오죠. 긴급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일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1976년에 있었던 일이죠. 예, 유신항 체제 1972년부터 성립했죠. 10월부터. 그 다음에 유신헌법이 폐지되는 건 1980년 10월에 이 50헌법이 되면서 폐지가 되지만 그 이전에 12.6 사태로 사실상 막을 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9번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 자,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전라감형이다. 왜 전라도겠습니까? 전주와 나주의 앞자를 썼는데 앞글자가 더 핵심이 되는 지역이죠. 바로 전주가 되겠고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이는 경기전. 전주이시죠? 전주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쉽게 3번이 된다는 걸 수 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주된 이제 1차 분기 때 특히 활동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죠. 동학농민군이 호남 제1의 지역인 전주 지역, 전주성을 함락을 하고 이제 정부가 화약을 맺게 돼요. 그게 전주 화약인데, 동학농민운동 당시 양력으로는 6월쯤이 되는데, 왜 그러게 됐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농민군을 진압하러 오는 중앙정부군의 질이 좋아지고요. 거기다가 청일 양국군이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약을 맺고 청일 양국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리고 패전 계획을 이제 실시하겠다. 그래서 직강도로를 설치하게 된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유형원이 반기 수록을 저술한 장소를 탐사한다. 이건 알 필요도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제 전북 부안이에요. 예, 이거 어설프게 알아서 이것도 같은 전라북도니까 이걸로 하기 쉬운데 관련 없고요. 견훤의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된 장소는 전북 김제. 예, 이것도 전북이지만 관련 없고, 기묘사화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를 검색한다. 조광조가 관련된 서원이 전라도 쪽에 있어요. 저도 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키는 무성서원. 임병찬이 아까 최익현이 수지대라고 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북 군산 쪽에 보면 이제 옥구라는 데가 있죠. 이쪽 지역. 여튼 여기도 전북이에요. 예. 네. 너무 많이 알면은 이제 오히려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예. 처음 본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닐까 생각하지 마시고, 한능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제 통일제. 딱 얼굴만 봐도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김대중 대통령. 자, 요즘 우리나라 한일 관계 시사를 막 합니다.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던 민주당은, 자, 김대중 대통령이 보면은 당시 일본 사죄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파트너십을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쓰잘데없이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일 감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물론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잊혀지진 않겠지만 이것을 이겨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까지 이게 됐죠.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은 향유하면서도 일본은 또 역사적으로 과거
지금 현재 있는 일본의 현재인들 그거는 좋아하는데 과거는 또 미워하고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하면 6.15 공동선언이죠. 예.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은 남북 간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가 있죠.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등 이런 조치 등. 예. 자, 나머지 부분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이제 7.4 남북공동선언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이때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자주평화 민족이 대단길의 3원칙 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앞에 따른 거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는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일이죠. 1991년 12월. 예. 자, 3대 합의 문서가 있죠. 7.4 남북공동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여기 나온 6.15 공동선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2028년 문재인 정부에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남북 이산가족 고향문을 최초 신뢰했다. 자, 이거는 뭐 선지로 가끔 낚는 용어죠.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예. 그때 김대중 정부 이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후속 조치 유료공동선언.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하여 제 65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